몇 달 전 정말 황당하게 파혼한 여자입니다. 가슴 수술 이야기가 있어서 정말 어디 창피해서 말도 못했었는데 익명을 빌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앞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소위 사자 직업인 전문직이고요. 의사는 아닙니다. 재작년에 소개팅으로 같은 직종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연애하고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도 나왔어요. 양가 재정 상태나 뭐 이런저런 조건들이 둘 다 안정적이고 무엇보다 저랑 남친이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제 착각이었지만 아무튼 연애할 때 참 좋았습니다. 같은 직종이라 공감대도 많이 형성할 수 있어 좋았고 무엇보다 남친은 참 가정적이고 배려 깊은 다정한 남자였거든요. 서로 나이도 어느 정도 있으니 연애 1년 좀 안 되어서 남친에게 갑자기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고 그날부터 연애가 아닌 결혼 준비를 위한 만남이 되었죠. 남친이 먼저 저희 집에 인사를 왔고 저희 부모님도 예의 바른 남친에게 좋은 인상을 받으셨어요. 분위기도 화기애애했고 저희 부모님도 예비신랑 될 사람이니 깍듯하게 잘 대우를 해주셨거든요. 하지만 제가 남친 집에 갔을 때는 얘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예비씨부는 별 말씀이 없고 과묵해서 솔직히 잘 판단하기 어려웠는데 단언컨대 예비씨부는 정말 장난이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파혼했으니 하는 말인데 예비씨부는 일단 첫인상부터 남다르셨습니다. 집인데 웬 공단 드레스를 입고 계시더라고요. 머리는 올림머리를 하고 계셨고요. 저 온다고 일부러 미용실에 다녀오신 건가 싶었는데 남친 말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리 엄마는 결혼하고 나서부터 무조건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화장하고 머리하고 저런 드레스 입고 계셔. 나랑 내 동생 낳아서 키우셨을 때도 마찬가지야. 애 키운다고 퍼져 있는 거 너무 싫다면서 항상 저렇게 풀착장하고 사셨어. 내가 본 것만 해도 거의 30년인데 한결 같으셔. 뭐라고? 30년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풀매를 하신다고? 여자가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항상 말씀하시더라고. 너무 놀라웠습니다. 배우자가 바람 피울까봐 수십 년을 매일같이 새벽같이 일어나 풀착장을 하고 사셨다니. 솔직히 기겁했고요. 남친 부모님이 달리 보이니 착잡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결혼 정말 괜찮은가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사실 연애하면서 단 한 번도 제 화장이나 옷차림에 지적해본 적이 없고 여자 외모에 대해 크게 평가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더 놀라웠던 것 같아요. 아무튼 예비시모는 그렇게 시종일관 공주처럼 우아한 태도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그런데 반전은 예비시모가 음식을 하나도 할 줄 모르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도우미 아주머니가 계신 것도 아니고 예비시부가 음식을 하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 집은 항상 사 먹어. 내가 손에 물 묻히기 싫고 요리하다 보면 자꾸 주워 먹게 되잖아. 살찌더라고. 우리 남편도 원래부터 바깥 음식 좋아했던 양반이라 결혼 초부터 우리는 집 근처 백반 식당에서 반찬 사 먹었어. 당시에는 획기적이었지. 지금에야 반찬 사 먹는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말이나 됐었니? 우리가 좀 앞선 스타일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에게 대접해주신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진 음식은 모두 배달 음식임을 밝히시더라고요. 뭐 거기까진 좋았습니다. 집마다 사정은 다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어 말씀하신 내용들이 더 놀라웠습니다. 혜미야, 너도 집에서 취미로 요리 좀 한다며? 우리 아들 말로는 김밥도 잘 싸고 뭐 저번에 보니까 아구찜도 해줬다며? 어떻게 그렇게 잘해? 어머님이 요리를 좀 하시나 봐? 네, 저희 어머니는 요리 좋아하시고 또 맛있게 잘하세요. 어쩐지 하시면서 예비시모가 입을 가리고 피식 웃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기분이 좀 나빠졌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예스거리고 어르신들한텐 웃으면서 내내 하는 스타일인데 예비시모는 묘하게 사람을 깔본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어머님, 왜 웃으세요?
아니, 그래서 혜민이가 통통하구나 싶더라고.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주셔서 그거 먹고 건강하게 잘 자란 거였어? 네? 네, 제가 좀 그런가요? 혜미 어머님도 혹시 통통하셔? 유전이야? 솔직히 초면에 묻기에는 많이 무례한 말 아닌가요? 제가 예비시모의 말에 순간 정색하며 입을 다물자 예비시모는 웃으면서 그냥 농담이라고 얼머무리더군요. 살에 굉장한 강박 같은 게 있어 보이셨어요. 대화 주제도 거의 다이어트나 미용 같은 얘기뿐이었거든요. 예비 시부는 시종일관 침묵을 유지하고 있어서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지 아님 싫으신 건지 구분도 안 될 정도였고 남친은 흘러가는 이 분위기가 이상한 줄도 모른 채 그저 오랜만에 중국 음식 먹는다며 좋아할 뿐이더라고요. 어쩐지 착잡해졌습니다. 그렇게 저녁 식사를 하고 인사드리고 나오면서 남친에게 물었어요. 어머님이 원래 좀 살찌는데 예민하셔? 응, 좀 그러셔. 아까 못 봤어? 우리 엄마 저녁은 절대 5숟가락 이상 안 먹어. 너 온다고 상다리 휘어지게 배달시켜서 차린 거야. 지금쯤 그거 전부 음식물 쓰레기통에 쳐넣고 계실걸?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 지금도 너무 날씬하고 예쁘신데. 아버님이 좀 그런 면에 엄격하셔?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하지? 사실 아빠가... 아니다. 남친은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이내 입을 닫더라고요. 무슨 말 하려고 했냐니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아무튼 본인 집은 저렇게 음식 안 하니까 큰 집임에도 불구하고 제사도 안 내려왔고 김장한다고 시집살이 당할 필요도 없을 거라며 본인 시댁 같은 집도 없을 거라고 막 자랑 아닌 자랑을 늘어놓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죠. 아무리 농담이라지만. 아무튼 제 정서 아닌 예비 시댁이랑 2시간 동안 밥 먹고 나오니까 제 정신까지 어쩐지 아득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키 168에 몸무게 58kg 정도입니다. TV 나오는 연예인들처럼 깡마르진 않았어도 딱 보통 체형이고요. 어디 가서 대놓고 통통하단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체형에 대해 그렇게 지적받은 적은 처음이고 저희 엄마까지도 싸잡아 평가하려 드시는 게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친이랑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남친은 본인은 그런 집안에서 자라나긴 했지만 아빠 때문에 평생 강박이 생겨 외모 치장하는 엄마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혜미 너의 외모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잖아. 우리 엄마가 남들보다 독특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 그런데 난 너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난 내 배우자가 그렇게 고생하면서까지 살 빼고 화장하는 거 안 봤으면 좋겠어. 그게 나랑 우리 아빠의 가장 큰 차이야. 내 배우자는 그렇게 예쁠 필요 없어. 남친은 그런 식으로 단호하게 말하며 저를 외모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제 내면을 존중하고 아낀다면서 배우자로서 항상 편안하게 대해줄 것을 약속했어요. 밤늦도록 그렇게 다투다가 결국 화해했고 남친은 바로 예식장 잡자고 했지만 제가 예비시댁을 적어도 3번은 보고 결정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남친은 좀 삐진 듯도 했지만 저로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남친이 좋은 사람이라고 한들 예비 시모가 보통이 아닌 것 같아서 좀 더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주변에 시댁으로 고통받는 친구들이 많아서 배우기도 했고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한 번 더 시댁과의 식사를 잡았습니다. 그날은 시아버지는 일이 바쁘시다며 못 오셨어요. 남친이랑 회사 근처 일식집에서 시어머니를 모셨는데 처음 뵀을 때랑은 좀 다르시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안 계셔서 그런 건지 처음 배웠을 때보다 복장이 훨씬 프리해지셨고 화장도 살짝 연하시더라고요. 네 아빠도 없는데 풀메까지는 안 해도 되지 뭐. 오늘은 우리 햄이랑 우리 아들이랑 밥만 먹고 들어갈 거니까. 하시며 예비 시부 없는 곳에서는 좀 편하게 착장한다며 더 미스테리한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어머님, 이런 질문 조심스럽긴 하지만요. 아버님 앞에서는 늘 그렇게 예쁘게 치장하셔야 마음이 놓이세요? 그럼 내 남편인데 바깥에서 이쁜 여자들 얼마나 많이 보겠어. 마음 안 떠나게 늘 여자가 조심해야 하는 거지.
그래도 우리 아들은 지 아빠랑 좀 달라. 내가 고생한다고 생각하나 봐. 와이프는 안 그랬으면 좋겠대. 근데 난 평생을 이리 살아서 뭐 이제 불편하지도 않아. 예비 시모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쩐지 짠했고 무슨 사연이 있는 건가 싶어서 조금 더 여쭤봤어요. 저로서는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애들 아빠가 나랑 어떤 여자랑 양다리 걸치다가 마지막에 날 택했어. 그래서 결혼한 거야. 그런데 그 여자가 결혼 초까지도 계속 우리 애들 아빠한테 연락하고 찝적대고 그러더라고. 그 여자 아주 이쁘거든. 혹시라도 이혼당할까봐 내가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엄마, 그런 얘기를 왜 해? 남친이 말리며 헛기침을 하더라고요. 그리곤 불편한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가더라고요. 남친이 없는 틈을 타 어머님께 더 공감하는 척하며 더 깊게 이야기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시모가 본인을 존중하는 청중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는지 줄줄 역사를 읊어주시더라고요. 사실 예비 시부는 술집 여자와 예비 시모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더군요. 술집 여자든 기가 막히게 예뻤고 본인은 그에 비해 딸리지만 집이 잘 살아 예비 시부가 처가 돈 보고 결혼한 거라며. 그런데 예비 시부가 듣자 하니 외모적으로 가스라이팅을 엄청 하며 살았나 보더라고요. 술만 먹으면 그 양다리 걸치다 헤어진 술집 여자 얘기하면서 그 여자는 천사였네. 다리가 요즘 나오는 모델들 뺨치게 이뻤네 하시며 술주정을 늘어놓으시고 예비 시모를 구박했다네요. 그때부터 강박이 시작되신 것 같았어요. 얘기 들으니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이 결혼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착잡해서 저희 부모님께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특히 엄마가 길길이 날뛰시며 그런 집에 절대 시집 가면 안 된다고 반대하시더라고요. 다 그런 거 보고 자란 거야. 아무리 아닌 척해도 속마음은 여자를 그렇게 잘 꾸며진 인형으로만 보는 거라고. 네가 혹여나 애 생기고 나서 살이라도 찌면 난리 나겠다니 예비 시모부터. 네 남자친구가 아무리 막아준다고 해도 본인 가치관이 그렇게 이미 박혀 있어. 아무리 아닌 척해도 그래서 집안 분위기는 중요한 거야. 엄마는 그렇게 결사반대하셨어요. 착잡했죠. 그리고 또 한 번 잡힌 예비 시모와의 식사. 이번에는 남친 없이 저랑 단둘이 식사하고 싶으셨다네요. 조용한 룸으로 예약하고 그렇게 예비 시모와 어색하면서도 긴장되는 세 번째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예비 시모는 솔직히 그런 외모 강박 문제 빼고는 참 상냥하셨고 소녀 같으신 면도 있었어요. 어찌 보면 너무 순수해서 그러신 건가 싶었고 악의 자체는 없어 보였어요. 예비 시부 때문에 이렇게 되셨구나 하는 짠한 마음도 들어가던 찰나 예비 시모가 이런 말을 꺼내더군요. 그런데 말야, 혜미 너 가슴 사이즈가 어떻게 되니? 네? 제 가슴 사이즈요? 그건 왜... 어머님, 그건 좀 부끄럽네요. 아니, 내가 속옷을 좀 선물해 줄까 해서. 괜찮아요, 어머님. 저 속옷 많아요. 말씀은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실은 좀 통통한 거에 비해서 글래머 스타일은 아니다. 그치? 네?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어 말씀하시는 예비 시모. 아니, 모름지기 여자는 본인 하기 나름이야. 그래야 남자가 집에 잘 붙어있지. 우리 아들은 너 절대 안 꾸미고 안 예뻐도 된다고는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엔 그건 행복한 여자의 삶이 아니야. 나는 바깥 여자들처럼 안사람도 예쁘고 좀 섹시하기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 어머님, 그 말씀은 그럼 남편이 만약에 바람을 피우면 그건 여자 잘못이라는 뜻이네요? 그렇지. 남자들이 왜 밖에 나가서 딴짓하겠니? 안사람이 너무 편해서 그런 거야. 나는 우리 아들 생각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네가 나중에 상처받을까 봐 그러는 거다. 어머님, 그게 무슨... 저번에 예물예단 간단하게 말하긴 했잖아. 내가 혜미한테 목걸이, 팔찌, 샤넬 백 해주고 너는 예단비 1,000만 원 가져온다고 했지? 네, 그랬죠. 그러지 말고 예단비 1,000만 원 내가 그거 받은 셈 칠 테니까 너는 그걸로 가슴 수술을 좀 하는 게 어떻니? 네?
가슴 수술이요? 제 귀를 의심한 단어. 가슴 수술이라뇨? 너 B컵 좀 안 되지? 내가 딱 보니까 그렇더라고. 웨딩드레스 입을 때 아무리 모아준다고는 해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 가슴 수술 그거 별거 아니다? 나도 2번이나 했어. 처음에만 아프지 재수술 했을 땐 아프지도 않더라. 제일 중요한 건 남편이 얼마나 만족하는지. 어머, 어머님, 그런 말씀은 안 하셔도 돼요. 좌우지간 우리 아들 때문이 아니더라도 너 결혼 사진 좀 예쁘게 남기고 싶지 않니? 이번 기회에 네 체형에 맞게 한 D컵으로 올리자. 그 1,000만 원 안 줘도 돼. 너 알아서 하고 남는 돈으로 또 예쁜 옷 사입고 그래, 응? 어머님, 가슴 수술을 하라뇨. 이건 너무 심한 말씀 같은데요? 저는 지금 제 모습에 만족하고 살아요. 네가 만족을 해도 우리 아들 입장은 다르지 않겠니? 우리 아들이 오죽하면 그러더라, 어? 격앙된 채로 말씀하시다가 입을 대번 막으시며 당황하시더라고요. 제가 화를 누르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던데요? 네?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가슴 수술을 하든 말든 생각해보죠. 말씀해보세요. 아니, 너는 그냥 편안하대잖아. 그런 게 좋대, 배우자로. 그냥 그게 끝이라잖아. 여자로서 자존심 안 상하니? 밖에 나가서 풀고 오고 그랬으면 좋겠어? 밖에 나가서 풀다뇨? 바람을 핀다거나 그런 데 간다는 얘기예요? 아니, 뭐 꼭 그렇단 얘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네가 그쪽 여자들이랑 다르게 가슴도 아담하고 현실적이라고 그냥 마냥 편하대잖아. 응? 그런 취급받으면 여자로서 최악 아니겠어? 은근히 네가 수술하길 바라던데 사실 내가 이런 거 돌려 말하질 못해서. 네? 술집 여자들이랑 저를 비교를 하고 저 수술을 하라고 했다고요? 순식간에 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를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그랬어요. 제 남친은 저를 여자로 본 것이 아니라 편안한 배우자로 생각했던 거고 뒤로는 무수히 많은 직업 여성들과 자고 다녔던 겁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저를 여자가 아닌 인간으로 대우하고 존중했다고 착각했던 거고요. 남친은 저를 존중한 것이 아니라 본인 마음속에서 욕구를 풀 상대를 확연하게 구분해 놓은 것이었어요. 그 말인즉슨 살면서 저와 결혼 생활을 무리 없이 하긴 하겠지만 밖에서는 연애 혹은 관계 상대의 여자를 끊임없이 만나겠다는 이야기였죠. 예비시모의 입방정에 모든 진실이 드러났고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이 결혼 안 합니다. 파혼할게요. 뭐라고? 파혼? 예, 뭐 때문에 그러니? 내가 가슴 작다고 해서 기분 나쁜 거야? 예비신모는 본인이 무슨 망언을 했는지조차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말해봤자 입만 아플 것 같아서 그냥 집안 분위기가 너무 다르고 서로 가치관이 많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확실합니다. 자식들마저 괴물로 키우셨네요. 제가 한마디 하자 예비시모가 울그락불그락하며 소리를 막 지르시는데 그냥 뒤돌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남친에게 찾아갔어요. 전화하는데 받질 않더라고요. 열받아서 야근하고 있다는 남친 회사 근처로 찾아갔더니 뜻밖의 장소에서 남친을 만났습니다. 회사 근처 편의점 앞에서 직장 동료와 이야기 나누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가가는 줄도 모른 채 남친이 입에 침을 튀겨가며 얘기를 하더군요. 아, 글쎄, 거기는 비추야. 갔는데 서비스도 최악이더라고. 노련한 맛이 없어. 나는 그래서 한 사장한테 항상 말해두잖아. 나 받는 여자는 경력 최소 5년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어린애들이 풋풋하고 도도해서 좋다고? 그거 다 개소리야. 똑같은 돈 주면서 왜 내가 비위를 맞춰줘야 돼? 그쪽 여자는 그냥... 제가 뒤에 있는 줄도 모른 채 더러운 얘기를 마구 늘어놓더라고요. 그러다가 제 인기척을 느끼고 뒤돌다가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는 꼴이 너무 우스웠어요. 제가 있는 힘껏 뺨을 내리치고 땅에 내리꽂았습니다. 쓰레기 같은 놈이 어디서 결혼을 꿈꾸고 남의 인생 망치려 두려고 했냐며 정말 발로 마구 밟아줬습니다.
덕분에 번화가 지나가던 사람들이랑 남편 직장 동료들까지 그 광경을 지켜보더라고요. 아랑곳 않고 마구 패줬어요. 배신감이 사라질 때까지요. 남친은 이제 다 까발려졌다고 생각하는지 해명도 안 하더라고요. 프로포즈 받은 반지를 신경질적으로 빼서 던지려다가 그동안 버린 시간과 마음이 아까워서 이거라도 팔아서 소고기라도 양껏 먹겠다고 했네요. 다음날 그 반지 팔았더니 300만 원 좀 넘게 나왔더라고요. 네, 그걸로 친구들이랑 술 먹고 고기 먹고 정말 실컷 먹고 놀았습니다. 스트레스 다 풀릴 때까지요. 부모님도 빨리 파혼해서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고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며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어서 파혼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 같은 케이스는 없는 것 같네요. 어쩌다 이런 똥을 밟은 건지. 그래도 막판에 그 남자 실컷 패버려서 속은 시원하네요. 그리고 부랴부랴 산부인과 가서 검사 다 받았습니다. 다행히 뭐 아무것도 안 옮았더라고요. 진짜 그거 하나는 제대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황당하지만 정말 이혼보단 파혼 아니겠어요? 저는 더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한 번 이혼한 경력이 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제 남편 차에서 임신 테스트기가 나온 그날 이후부터 지옥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오랜만에 친구들과 약속이 있는 주말 저녁이었어요. 저는 평소 편리하다는 이유로 경차를 끌고 다닙니다. 남편은 중형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요. 그날 약속 장소가 갑자기 외곽 지역 쪽으로 바뀌어서 제가 경차를 두고 남편 차를 끌고 간다고 통보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남편 차도 아니고 같이 대출금 갚아나간 차이기 때문에 공용차라고 볼 수 있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차키를 건네줄 남편이었지만 그날따라 안절부절 못하며 오늘 엔진오일 경고등이 떴다는 둥, 차가 너무 더러운데 그냥 제 경차 타고 가면 안 되냐는 둥, 그 차를 못 타게 하더라고요. 저는 약속 시간에 촉박해서 상관없다고, 엔진오일 경고등은 내가 보고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차키를 뺏어들다시피 하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런데 막상 차에 타니 차가 더럽기는커녕 엄청 깨끗하고 엔진오일 경고등도 안 떠 있더라고요. 뭐지? 하는 생각도 잠시, 약속에 늦어 정신없이 운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귀가하던 중 스마트폰 배터리가 다 되어 충전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결하는 줄을 찾으려고 글로브 박스를 열었는데 저는 처음 보는 화장품 파우치 같은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화장을 고치거나 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글로브 박스에 파우치를 두고 다니지 않아요. 그거 보자마자 남편 옷을 따라 이상한 행동한 것도 그렇고 문득 불안한 직감이 들어서 갓길에 차를 세우고 미친 듯이 열어봤습니다. 파우치를 열어보니 립스틱이랑 파우더 같은 화장품들이 들어있었고 임신 테스트기 하나도 있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남편 바람 피웠던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처음 증거 발견했을 때 어떠셨나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셨겠죠? 네, 정말 그렇더라고요. 심장이 너무 뛰어서 몸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동안 일이 너무 바빠서 회사에서 일주일에 2-3번은 야근까지 했던 남편이었고, 그렇게 바쁘게 사는 남편이 불쌍해 저희 친정부모님은 녹용까지 지어 보내주셨습니다. 남편 상사가 워낙 개팍해서 일요일에도 테니스다, 스크린 골프다 끌려 나간 적이 많았고, 그렇게 주말에 나갈 때마다 죽상 울상을 하며 나갔던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안쓰러웠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떠올랐고 배신감이 미친 듯이 밀려들어와 뒤늦게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더군요. 연애하면서 그리고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의 외도는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남편 폰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너무 깨끗했고 집에서는 항상 가정적인 남편이라 설거지며 청소도 도맡아 했던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맞벌이 하면서 을에 갖는다는 집안일 분배 갈등도
저희 부부는 없었고 다만 저희에게 아이가 안 생겨 고민이었습니다. 결혼 4년 차가 되어가는데도 임신 한 번 되지 않아서 저는 회사 다니면서 정기적으로 산부인과도 다녔어요. 저에게는 아무 이상이 없고 오히려 자궁이나 난자 상태가 평균 나이보다 어리고 건강하다는 소견까지 받았습니다. 남편도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입장이라 그러면 같이 난임병원 다니면서 알아보자고 했더니 곧 죽어도 본인에겐 아무 이상이 없답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는 갖고 싶어 하는 게 모순이더라고요. 그래서 딱 올해까지만 자연 임신 기대해보고 계속 안 되면 내년부터는 난임병원 다니자고 했어요. 남편은 계속 싫어하는 눈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도 임신을 엄청 재촉하셨습니다. 남들은 결혼하고 1년도 안 되어서 임신하고 손주 안겨주는데 저희는 왜 이렇게 늦대냐며 구박 아닌 구박도 많이 하셨죠. 제가 일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자꾸 임신이 안 되는 거 아니냐면서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을 관두라고 종용하실 때도 있었고 제가 남편보다 2살 연상이거든요. 나이가 많아 그런 것 아니냐면서 임신에 좋다며 어디서 출처 불분명한 약초들을 집에서 야매로 다려 저에게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뭐뭐 들었냐니까 시어머니 본인도 모른다네요. 그런 걸 어떻게 먹습니까? 당연히 싱크대에 다 부어버렸죠. 물론 시어머니에게는 먹었다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잔소리 엄청 나시거든요. 아무튼 저희 부부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사이는 좋은 편이었어요. 남편은 애처가 소리도 들을 정도면 말 다 했죠. 연애 때도 저에게 참 잘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임신 스트레스 주시는 것만 빼면요. 그런 사람 차에서 여자 화장품과 임신 테스트기가 나왔다는 사실은 저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과도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 다행인 건 2줄이 아니라 1줄이라는 사실이었고 그런 제 모습이 스스로 웃기더라고요. 집에 귀가하지 않고 카톡에도 답장 없는 저에게 남편은 계속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제가 연락이 없어도 그렇게까지 집착하며 부재중 남기지 않습니다. 차 못타게 했던 거 하며 지금 이렇게 미친 듯이 전화하는 거 보면 뭔가 캥겨도 단단히 캥긴다는 뜻이겠죠. 전화 안 받고 바로 친정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친정 부모님 아파트에 차는 됐어도 막상 올라가기가 두렵더라고요. 부모님 가슴에 대목 받을까 봐요. 그렇게 주차장에서 엉엉 통곡하니 새벽 1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뭐가 되든 결론을 내자 싶어서 집으로 갔어요. 그 파우치를 손에 들고요. 집에 가니 자고 있을 남편이 웬일로 깨어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더러 왜 이렇게 연락도 안 받고 늦게 왔냐면서 화를 내더니 차키부터 달라고 제 주머니를 뒤지더라고요. 그러다가 파우치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모습이 정말 역겨웠습니다. 제가 파우치를 열어 그대로 바닥에 내용물을 쏟아 부었어요. 임신 테스트기를 남편 눈앞에 보이며 이게 뭐야? 라고 했더니 남편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내 사실 회사 형한테 차를 빌려줬거든. 형수님 거 같아. 지난주에 차 빌려줬어. 이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회사 형한테 당장 전화해보라고 했죠. 그랬더니 지금 새벽 1시인데 저더러 제정신이냐며 도리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더러 의붓중이라면서 매일 주말까지 힘들게 일하는 남편을 지금 의심하는 거냐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새벽 1시에 회사 형 깨우는 건 안 되고 이웃 주민 깨우는 건 되나 봅니다. 그렇게 길길이 날뛰면서 그 파우치를 다시 뺏어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사수하려고 했고 몸으로 신랑 일에 버렸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대로 저를 온 힘을 다해 현관에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발장 모서리에 허리를 박아서 정말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이 저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저에게 미안해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씩씩대면서 저에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형수 거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의심스러운 상황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아니, 새벽까지 연락도 안 되고 어디 있다 온지도 모르는 당신이 더 의심스러운데? 바람은 네가 피우고 지금 나 뒤집어 씌우려는 거지? 하며 윽박지르더라고요.
최소한 무릎이라도 꿇으며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제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아무튼 그 와중에 파우치는 꼭 사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우악스럽게 임태기를 빼앗더니 그대로 부엌에 성큼성큼 가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찬장을 뒤져 믹서기를 꺼내더니 그 임태기를 그대로 갈아버리더라고요. 엄청난 소음을 내며 그대로 부서져 버렸고 남편이 산산조각난 그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임태기를 남편이 그대로 쓰레기통에 넣더라고요. 제가 소리를 지르며 미친놈이라고 욕했더니 남편이 핸드폰을 들어 녹음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의부증에 언어폭력으로 저에게 위자료 받고 이혼하겠대요. 불과 7시간 전까지만 해도 천사 같았던 남편이 이렇게 돌변한 겁니다. 이렇게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뀐 상황이 지옥 같았고 그 와중에 정신 차리자 싶어서 어떻게든 남은 증거물이라도 사수하자 싶었어요. 남편이 제 생각을 알았는지 파우치까지 뺏어가려고 했고 제 옷을 뒤져 차키를 뺏으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지 방으로 가더라고요. 여분 차키가 하나 더 있거든요. 제가 그 틈을 타서 파우치와 그 임태기 조각을 가지고 미친 듯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뒤늦게 저를 잡으려고 현관을 나서더라고요. 엘베를 보니까 꼭대기층에 가 있고 남편은 또 저를 쫓아올 것 같은 그 다급한 상황에서 저는 계단을 택했고 넘어지다시피 하며 계단을 내려왔어요. 남편도 괴성을 지르며 따라오더라고요. 소름이 돋아서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오싹합니다. 그렇게 제가 찰나의 순서로 먼저 차에 도착했고 앉자마자 차를 잠궜습니다. 남편이 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더라고요. 그대로 아파트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울면서 운전하다가 어느 한가해 보이는 공터에 차를 대고 또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블박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별거 안 나오더라고요. 회사, 집 왔다 갔다 하는 기록만 남아 있었고요. 다만 조금 다른 점은 음소거를 해놨다는 점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저에게 늘 블박 음성을 켜넣으라고 합니다. 사고 시 제가 한 말이나 놀라서 소리 지르는 것이 증거로 쓰일 수 있다며 꼭 소리도 녹음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블박 음소거를 해놓다니 의심스러운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제서야 제가 성급히 남편에게 모든 걸 오픈한 게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티 내지 말고 천천히 증거 수집해서 나중에 터뜨려야 했는데 순식간에 패닉이 오니 저도 모르게 이성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은 지금쯤 본인 핸드폰이랑 집 구석구석을 뒤져 모든 것을 초기화시키고 있을 테고 저는 하나 남은 이 차라도 샅샅이 뒤져 무어라도 더 캐내자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불박에 매달려 지난 시간을 보고 있는데 지워지기 직전인 한 달 전에 찍힌 영상에 눈을 의심하는 뜻밖의 인물이 나타난 걸 보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저희는 시댁 갈 때 차 밀린다는 이유로 거의 KTX를 타고 다니고 이 차를 끌고 시댁에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시어머니가 이 차에 타셨다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해서 시어머니가 차 앞 유리창에 찍힌 그 시점 전후로 미친 듯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시어머니가 차에 탄 날은 불박에 녹음이 되어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가신 이후부터 다시 음소거가 시작되었고요. 그 와중에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정황은 이랬어요. 차는 남편 회사 주차장에 대여져 있었는데 차량 앞으로 시어머니랑 남편이 찍히더라고요. 앞에서 무언가 얘기하더니 시어머니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차에 타서 얘기하자는 뉘앙스로 표현했고 그렇게 두 모자가 차에 타자마자 언성을 높여가며 이야기를 나눈 것이 모두 블랙박스에 녹음이 되었습니다. 엄마, 현지를 왜 만나? 아니, 그래서 빨리 어떻게든 결정을 좀 해. 너나 세아가나 나이는 자꾸 먹어가는데 어쩔 거야. 현지랑 언제까지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현지가 헤어지자고 하면 어쩔 거고. 그럼 너만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야. 엄마, 내가 알아서 잘 정리해볼게. 아무튼 난 지금이 좋아. 현지도 아직 결혼은 하고 싶지 않은가 봐. 내가 현지한테 전화해보리? 저번에 나랑 만났을 때는 어머님 하면서 현지도 너랑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그랬단 말이야.
애가 어려서 말만 그렇게 하지 막상 결혼하자고 하면 빼. 튕기는 거야. 네가 잘 좀 구슬려봐. 그런데 만난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임신이 안 되니? 그러네. 진짜 나한테 문제가 있긴 한 건가? 네 형처럼 너도 정자 상태가 안 좋은 거 아니니? 아이 엄마, 남사스럽게 그런 말을. 아니 검사라도 좀 해봐. 새아기도 그렇고 현지도 그렇고 왜 관계를 하는데 임신이 안 돼? 엄마, 검사는 죽어도 싫어. 엄마는 아들 둘 있는 게 전부 남자 구실 못하는 놈들이었으면 좋겠어? 아무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현지한테 그만 연락해. 부담스러워해. 네가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니 그렇지. 둘 중에 하나 빨리 정리하고 빨리 애 가져. 네 아빠 유산 작은 아빠한테 다 가게 생겼어. 엄마, 알겠어. 그만 좀 해. 그렇게 시어머님은 차에서 통화를 좀 더 하시다가 둘 다 차에서 내리시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별거 찍힌 거 없고요.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 20분 남짓 대화 내용으로 보아 시어머니는 남편 상간녀의 존재를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따로 만나고 전화통화까지 할 정도였으면 꽤 친밀하다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유산에 관한 얘기는 시아버지 쪽에 현재가치 120억 정도 되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작은 아빠에게 가게 생겼습니다. 가정사가 있어 자세히 말은 못하지만 작은 아빠 쪽으로 못 가게 하려면 형님이나 남편이 아이를 가져야 하는데 아주버님은 난임병원에서 이미 정자 건강이 안 좋다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난임병원 다니며 형님네 부부가 노력하고 있고요. 남편도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병원에 다니자고 했던 건데 남편은 본인도 정자가 비실비실하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그런지 곧 죽어도 병원 가서 검사는 안 하겠다고 고집부리더라고요. 이해는 안 가지만 남자 자존심이라 그런가 싶어서 조금 시간을 두고 이해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많은 증거가 손에 들어왔잖아요. 그대로 동트기만을 기다려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제가 가져간 모든 것들은 외도 증거가 되기에 충분했고 제가 집에서 남편에게 폭행당하는 모습도 영상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제가 남편 대면하기 전에 동영상 켜놓고 집에 들어갔거든요. 그 길로 병원에 가서 허리로 전치 2주 진단 받았고 신경정신과까지 가서 모두 진단서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찾아갔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은 상태였고 제가 쳐들어갈 것까지 예상하셨는지 굉장히 의연한 모습으로 절 대하시더라고요. 제가 녹화 켜놓고 얘기할 거라는 걸 예상하셨는지 계속 발뺌하시더라고요. 글쎄, 우리 아들은 그런 적 없대도 너 의부증이 너무 심한 것 아니니? 어머님, 현지랑 따로 만나기도 하셨잖아요. 계속 오리발 내밀지 말고 이제 사실대로 좀 말하세요. 어머님 그러시면서 저한테 시어머니 대접은 받고 싶으셨어요? 뭐? 시어머니 대접? 의부증에다 싸가지까지? 안 그래도 너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참에 이혼해라 그냥. 나이도 많아서 임신도 안 되나 본데 너 같은 하자 있는 년은 나도 빨리 치워버리고 싶다. 네? 하자가 있다고요? 하자는 어머님 아들이 있는 거고요. 아주버님 정자 상태 최악이라면서요. 유전인가 보죠. 저는 멀쩡해요. 뭐? 너 말 다 했냐? 하시며 저에게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을 홧김에 던지시더라고요. 저 그거 바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궜어요. 시어머니가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는 와중 저는 어머님 핸드폰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미친, 그 현지라는 상간녀랑 어머님이랑 통화도 참 많이 했더라고요. 남편이랑 상간녀랑 둘이 데이트하는 사진도 어머님한테 보냈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상간녀한테 명품백도 2억에 주신 모양이더라고요. 상간녀는 이제 겨우 25살이었고요. 이미 어머님이랑도 많이 친해진 듯 보였고요. 남편이랑 어머님과의 카톡은 다 지워지고 없더라고요. 전부 신속하게 증거 옮겨놨습니다. 그 와중에 화장실 밖에서 시어머니는 계속 소리 질렀고요. 야! 빨리 나와! 너 내 폰 가지고 뭐 하는 거야? 빨리 나와 이년아! 제가 최대한 많은 것들을 옮기고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에 있는 폰부터 대뜸 집어가며 저에게 손을 올리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님 손목을 탁 잡고 말했습니다.
정자 안 좋은 것만 유전인 줄 알았는데 쓰레기 같은 인성도 유전이었나 보네요. 애미나 그 아들이나 이렇게 뒤에서 음침하게 호박씨 까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미친 것, 너 내 폰 가지고 뭐 했어? 어? 이혼은 당연하고 당신네 집안 내가 만천하에 알려서 아주 개망신 시킬 거예요. 기대하세요. 그렇게 저는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정말 진흙탕 싸움 그 자체였고 남편 쪽에서도 변호사 선임해서 계속 자기는 죄가 없다는 식으로 나왔지만 제가 제출한 증거 중 40%가 인정이 되어 결국 남편의 유책으로 결정 났습니다. 위자료요? 얼마 안 되더라고요. 겨우 1,500만 원이었습니다. 법이 그렇더라고요. 재산 분할하느라 또 머리가 꽤나 아팠지만 아무튼 제 쪽으로 유리하게 마무리 짓는 중이고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사실 시어머니도 아버님이랑 결혼 생활하면서 8년 동안 아이가 안 생기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연년생으로 아들 둘이 떡하니 생겼겠어요. 저도 그걸 좀 의아해하고 있었는데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이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남편 쪽 친척에게 들은 사실인데 시아버지도 정자 상태가 안 좋은 건지 아님 불구인 건지 계속 임신이 안 되었고 어머님은 그런 시아버지에게 지쳐서 외도를 하셨다네요. 그런데 바로 임신이 된 거죠. 더 충격인 건 시아버지도 그 사실을 알면서 묵인했다는 겁니다. 어머님이 외도하고 나서야 아이가 생긴 게 드러나면 사람들 앞에서 아버님 본인이 남자 구실 못한다는 게 증명이 되니까요. 정말 콩가루 집안이었지 뭐예요. 친정부모님은 제가 아이가 안 생긴 채로 이혼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저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제가 그런 막장 집안에 감쪽같이 속아서 결혼했다는 사실에 한동안 자괴감이 들었었는데 솔직히 작정하고 속이는데 당해낼 사람이 어디 있나 싶고요.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 저희 친정집에 쳐들어와서 아들 인생 책임지라며 난리쳤고 저희 엄마가 변기에서 물 퍼내서 시어머니에게 부어버리고 쌍욕하며 내쫓으셨습니다. 현지라는 상간녀는 남편 회사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회사 계약직 사원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전 남편이랑 전시모가 명품도 사주고 그러니까 1년이나 옆에 붙어 있었는데 저희 이혼 소송하는 과정에서 헤어진 것 같더라고요. 몰라요. 또 어떤 여자를 만나 두 모자가 철저하게 속이며 제2의 피해자를 만들지. 저는 정의의 사도는 아니지만 그 꼴은 정말 못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남편 회사 쪽에 이 얘기를 전부 흘려보냈습니다. 친했던 남편 직장 상사 와이프 얘기로는 전부 남편 얘기로 떠들썩해졌던 것 같더라고요. 인사고과에 인성과 평판 역시 중요한 회사라 아마 좌천되는 건 확실할 거고요. 얼굴도 제대로 못 들고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퇴직도 생각 중인 것 같다고 하던데 남이사고요. 그 상간녀도 개망신 당하고 회사 관뒀다더군요. 솔직히 더 처참하게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집안 전부요. 거의 2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심리적으로 많이 안정되었고 친정 부모님 옆에서 서로 잘 보듬어주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상담치료사 선생님의 네 탓이 아니야 라는 말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혹시나 이런 비슷한 일로 많이 힘들어했을 분께 저도 말해드릴게요. 일이 그렇게 된 건 결코 당신의 탓이 아닙니다.